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주제는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급성 열성 감염입니다. 이게 진행 속도가 워낙 빨라서 정말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의학 교과서 챕터 급성 열성 감염 환자 치료 접근법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뭘 보고 또 어떻게 판단하고 정말 시간을 다투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몇 시간, 아니 심지어 몇 분 차이로 환자의 예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요. 그 초기 단서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열이 나면서 상태가 딱 봐도 안 좋아 보이는 환자가 응급실에 왔어요. 그럼 의사는 어디서부터 접근을 할까요? 교과서에서도 통찰력 있는 의사의 주관적인 감각,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아, 이 환자 심상치 않다. 이런 직감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첫인상, 환자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느껴지는 그런 위험 신호가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엔 체계적인 병력 청취가 따라와야죠. 병력 청취라면 그냥 언제부터 아팠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훨씬 자세히 들어가야 합니다.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나빠졌는지, 그 진행 속도요. 이게 중요하고요. 아, 속도. 네, 그리고 환자 자체의 위험 요인, 그러니까 숙주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장이 없거나 기능이 떨어진 분들 아시죠? 네네. 그런 분들이나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분들, 당뇨병, 알코올 중독, 특정 약물 사용자, 또 임신부 같은 경우에요. 이런 분들은 감염에 더 취약하고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거든요. 잠깐만요. 비장이 없는 경우 왜 특별히 더 위험한 건가요? 비장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길래요? 아, 비장이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면역기관 중 하나인데요. 특히 그 폐렴구균처럼 피막, 그러니까 캡슐이라는 보호막을 가진 세균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아하. 그래서 비장이 없으면 이런 세균들이 혈액 안에서 막 증식해서 아주 심각한 폐혈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숙주 요인 외에 또 뭘 물어보나요? 그 외에도 최근에 다치거나 수술한 적은 없는지, 해외여행은 다녀왔는지, 동물하고 접촉한 일은 없는지, 특별히 먹은 음식은 없는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정보들이 진단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요. 네. 임신 중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테리아균 감염 같은 거요.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염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하고요. 또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것도 관련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자, 병력 청취를 하고 나면 이제 신체 검진 단계로 넘어가겠죠? 체온 재는 건 기본일 텐데요. 근데 열이 높지 않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고령이나 면역 저하 환자는 심각한 감염인데도 열이 없거나 오히려 체온이 낮을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보통 열이 높아야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정말 위중한 환자, 특히 폐혈성 쇼크 상태에서는 체온이 정상보다 낮게 저체온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저체온이요? 네, 그리고 저체온은 고열보다 어쩌면 더 안 좋은 예후를 시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혈압, 맥박, 호흡수, 산소 포화도 같은 활력 증후는 당연히 기본이고 환자의 의식 상태 변화나 불안정한 모습, 그리고 피부 상태를 아주 꼼꼼히 살피는 게 핵심입니다. 피부 상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봐야 하는 건가요? 교과서에 수막구균 혈증의 점상 출혈이나 독성 쇼크 증후군의 홍반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네, 피부 따라 우리 몸속 상태를 보여주는 창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점상 출혈이라고 하는 건 피부에 작은 붉은 점들이 콕콕 찍힌 것처럼 나타나는 건데요. 이게 혈관 손상을 의미할 수 있어요. 수막고균 혈증이나 로키산 홍반열 같은 질환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죠. 아, 홍반은 넓게 붉어지는 발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피부를 만져봤을 때 특정 부위가 유난히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 피부 아래 연조직에 괴사성 근막염 같은 아주 심각한 감염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딱 의심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목이 뻣뻣한지 이건 수막 자극 징후거든요. 그리고 의식이 흐릿하지는 않은지 뇌기능 이상을 보는 거죠. 이런 신경학적 검사도 당연히 필수적이고요. 이런 미묘한 신호들 하나하나가 진단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초기 평가가 끝나면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가 필요하겠군요. 여기서 강조하는 원칙이 항생제를 쓰기 전에
혈액 배양 검사를 위한 혈액을 채취해야 한다는 점.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인균을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가장 효과적인 최적의 항생제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혈액 배양 검사 먼저 하고 동시에 이제 전반적인 염증 상태를 보는 백혈구 수치 검사 CBC 그리고 신장이나 간 기능, 전해질 균열 같은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젖산, 영어로는 락테이트 수치입니다. 젖산 수치. 그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젖산은 우리 몸 조직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때 증가해요. 그러니까 젖산 수치가 높다는 건 쇼크 상태이거나 아니면 조직 손상이 심각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응급 상황 판단에 정말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감염이 의심되는 부위에 따라서 또 추가 검사를 하겠네요. 예를 들어 수막염이 의심되면 뇌척수액 검사를 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죠. 뇌척수액 검사, 보통 허리통에서 바늘로 뽑는 요추천자를 하는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뇌압이 좀 높은 것 같다. 그러면 바로 하면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뇌압이 높은 상태에서 섣불리 뇌척수액을 뽑으면 뇌 구조물이 압력이 낮은 쪽으로 확 밀려 내려오는 뇌탈출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이 있어요. 위험하네요. 그래서 의식이 떨어져 있거나 팔다리 마비 같은 국소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보인다. 이런 뇌압 상승 징후가 있으면 뇌척수액 검사 전에 CT나 MRI 같은 뇌영상 검사를 먼저 해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 그럼 검사 결과 기다리느라 치료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중요하다면서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뇌영상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혈액 배양 검사용 혈액은 먼저 채취하고요. 영상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검사 전에라도요? 네, 치료를 단 1분 1초라도 늦출 수 없으니까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PCR 같은 분자 진단 기법으로 특정 세균이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훨씬 빨리 검출하는 방법도 중요해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어떤 검사든 특히 아까 말한 괴사성 근막염처럼 수술이 정말 시급한 경우에는요. 진단 검사 때문에 치료 시작이 크게 지연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이제 가장 긴박한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치료적 개입. 여기가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겠네요. 원인균이 뭔지 정확히 나오기 전에 경험적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특히 폐혈성 쇼크처럼 정말 위중한 상태에서는요. 의심되는 감염 종류랑 또 그 지역사회의 항생제 내성 패턴 같은 걸 고려해서 가장 가능성 높은 균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광범위 항생제를 가능한 한 빨리 보통 1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것이 생존율 향상에 결정적입니다. 네. 항생제 투여와 동시에 또 뭘 해야 하나요? 수액 치료가 중요하죠. 충분한 수액 공급으로 혈압을 유지하고 그래도 혈압이 안 오르면 혈압 상승제, 혈관 수축제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생제 말고 또 다른 아주 결정적인 조치가 있다면요? 그건 바로 응급 수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파막는 박테리아 감염으로 알려진 괴사성 근막염이라든지 아니면 가스괴저 같은 경우에는요. 감염된 조직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수술이 항생제 치료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다른 모든 조치보다 우선이에요. 그 외에도 뇌에 고름집이 생기는 뇌농양이나 심각한 심내막염 같은 경우에도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교과서에 보니까 보조적인 치료법도 좀 언급되던데요. 세균성 수막염에 쓰는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덱사메타손 같은 거나 아니면 독성 쇼크 증후군에 쓰는 면역 글로불린 주사, IVIG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보조요법들이 특정 상황에서는 염증 반응을 좀 조절해주고 예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막염에서 쓰는 덱사메타손은 첫 항생제를 투여하기 직전이나 아니면 동시에 투여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죠.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네, 그런데 스테로이드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뇌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의사들이 특히 경계해야 하는 몇 가지 치명적인 감염 패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로 뚜렷한 감염 부위 없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 폐혈증, 특히 비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라고요.
아까 비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장은 그 피막, 캡슐을 가진 세균, 대표적인 게 폐렴구균인데요. 이런 균들을 막아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네. 비장이 없으면 이런 세균들이 혈액 내에서 정말 통제 불능으로 급격히 증식해서 압도적 폐혈증, Overwhelming Post-Splenectomy Infection, OPSI라고 부르는 아주 치명적인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장 절제하고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지만 평생 위험이 증가된 상태로 봐야 해요. 아, 평생이요? 네. 그리고 개에 물린 후에 발생하는 캡노사이토파가라는 균 감염도 비장 절제 환자에게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패턴은 피부 발진을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신 수막구균 혈진이 대표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막구균혈증은 주로 어린이나 아니면 집단 생활, 기숙사나 군대 같은 환경에 있는 젊은 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분홍색 반점처럼 보이다가 아주 빠르게 작은 출혈점, 즉 점상 출혈로 변하고요. 심해지면 넓게 피멍이 든 것처럼 자반 형태로 진행됩니다. 발진이 그렇게 변화하는군요. 네, 발진이 눈에 보일 정도면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고 특히 급속 진행형은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진이 보이면 즉시 격리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한테는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발진을 동반하는 또 다른 중요한 병으로 로키산 홍반열, RMSF도 잠깐 언급하셨었죠. 네, 맞아요. 진드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병인데 보통 손목이나 발목에서 시작해서 몸통 쪽으로 퍼지는 발진이 특징적이긴 하지만 발진이 아예 없거나 좀 비전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RMSF가 의심되면 검사 결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아, 진단 확정 전이라도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패턴, 연조직 감염. 그중에서도 괴사성 근막염은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서운데요. 네, 그렇죠. 괴사성 근막염은 피부 아래 근육을 싸고 있는 막, 즉 근막을 따라서 감염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조직을 괴사시키는 말 그대로 썩게 만드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피부 변화는 별로 없는데 통증이 그거에 비해서 훨씬 극심한 게 특징이에요. 통증이 심하다. 찝이 생기거나 아예 까맣게 썩어 들어갑니다. 만약 통증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그건 신경까지 파괴되었다는 더 나쁜 신호일 수도 있고요. 끔찍하네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 병의 치료는 딱 하나입니다. 최대한 빨리 아주 광범위하게 수술적 절제술로 죽은 조직을 다 제거하는 것.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A군 연쇄상구균이나 아니면 여러 균이 섞여서 발생할 수 있고 당뇨병이나 정맥주사 약물 사용자들한테 위험이 더 높습니다. 네 번째는 신경계의 응급 상황입니다. 세균성 수막염이 대표적이겠죠? 네, 맞습니다. 세균성 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막에 세균이 침투한 건데요. 고전적인 3대 증상이라고 하는 열, 목 뻣뻣함, 의식 변화가 다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 다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군요. 네, 특히 노인 환자분들은 그냥 기운이 없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놓치기 쉽죠. 상태가 정말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고 치료가 조금만 늦어져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되면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폐렴구균이 의심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덱사메타손 투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다양한 응급 상황들이 있군요.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하나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코비드19처럼 심각한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 같은 급성 열성 질환은 매우 다양하죠. 하지만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미묘한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고 위험 요인을 잘 파악하고 신속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치료를 즉시 시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생사를 가르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급성 열성 감염은 그야말로 시간이 생명인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외에도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최근 활동 같은 병력 정보, 그리고 저체온이나 미묘한 피부 변화 같은 그런 숨겨진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맞아요. 신속한 검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원인균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경험적 항생제 투여나 응급수술 같은 그런 결정적인 조치를 망설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스스로 진단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위급 상황이 의료진에게 얼마나 복잡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는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염병의 종류는 정말 무수히 많지만 이렇게 위중한 환자에게 접근하는 원칙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항상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경계심,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 않는 신속한 평가, 필요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목표 지향적 조사, 그리고 때로는 정말 과감해야 하는 결정적 조치.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의료진이 왜 어떤 질문을 하고 또 특정 검사를 서두르는지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교과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항생제에 잘 듣지 않는 내성균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심각한 문제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적절한 첫 경험적 항생제를 선택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요. 이 도전 과제가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급성 감염 환자들의 치료 결과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감염 자체만큼이나 이 항생제 내성이라는 또 다른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